바다는 그를 왕으로 만들었지만 무튼 그를 끝내 신하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완도의 작은 섬에서 태어나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했던 사내가 당나라의 이방인으로서 실력만으로 장군의 자리에 오르고 돌아와서는 동아시아 바다를 통째로 손에 쥔 해상 왕국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거대한 권력을 쌓아 올린 사람이 정작 딸을 왕비로 들이는 일에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실력으로 넘지 못할 벽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 결국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던 신분의 벽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야심가의 몰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이 신분을 이길 수 있는가? 라는 오래된 질문에 신라라는 사회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보고라는 인물 스스로도 끝까지 답하지 못했던 질문,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바다의 자유를 원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무체 권력을 원했던 것일까요? 노예로 팔려가는 신라인들을 구하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구제를 명분으로 삼아 무역의 독점권을 손에 넣으려 했던 냉정한 전략가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완도의 이름 없는 소년이 어떻게 자라났는지부터 되짚어봐야 합니다. 신라하대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 사이 지금의 완도 지역 어딘가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궁복 혹은 궁파라고 불렸다고 전해집니다. 성씨도 없었습니다. 신라 사회에서 성씨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짧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애초에 골품제라는 신분의 사다리에서 발도 딛지 못한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신라의 골품제는 성골과 진골, 그리고 육두품에서 일두품까지 이어지는 정교한 신분 서열이었는데, 이 체계 안에서 한 사람의 관직과 혼인, 심지어 입는 옷의 색깔과 집의 규모까지 정해졌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도 육두품 이상이 아니면 오를 수 있는 관직에 엄격한 한계가 있었고, 평민이거나 그보다 못한 신분이라면 애초에 중앙 정치라는 무대에 오를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완도라는 섬이 상징하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신라의 중심은 경주였고, 경주에서 멀어질수록 그 사람의 존재는 중앙 권력의 시야에서 옅어졌습니다. 바닷가 변방의 이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궁복에게 신라라는 나라는 애초에 그의 야망을 받아줄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라난 완도는 동시에 그에게 다른 가능성을 열어준 곳이기도 했습니다. 서남해안은 예로부터 배를 다루는 사람들의 땅이었고, 바다를 통해 당나라와 일본을 오가는 항로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을 관통하던 곳이었습니다. 신라 중앙의 눈으로 보면 변방이었지만 동아시아 해상 교역의 지도로 보면 이곳은 오히려 요충지에 가까웠습니다. 궁복은 어릴 때부터 활을 잘 쏘고 무예에 능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기가 아니라 그가 자라난 환경, 곧 해적과 도적이 들끓고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변방 사회의 생존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신분이 결코 무태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활을 잘 쏘고 무예가 뛰어나도 성씨조차 없는 섬 소년에게 경주의 벼슬길은 처음부터 닫혀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의 정서적 뼈대가 될 감정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분노나 야심이라는 단순한 말로는 다 담기지 않는 훨씬 근원적인 감정, 바로 고독이었습니다. 신분의 사다리 바깥에 서 있는 자의 고독, 무채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자의 고독입니다. 이 고독은 그의 소년기에는 결핍과 수치심의 형태로 나타났을 것이고, 훗날 그의 절정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권력의 정점에서 더욱 짙어지는 방식으로, 그리고 말년에는 배신과 암살이라는 가장 처절한 형태로 완성됩니다. 궁복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택한 길은 신라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년이라는 동료와 함께 당나라로 건너갔습니다. 당나라 시인 두목이 남긴 번천문집의 장보고 종년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주로 가서 무령군에 들어가 소장이라는 지위에까지 올랐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당나라의 군사 조직이 신라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당나라의 절두사 체제 아래 있던 무령군은 필요한 것이 신분이 아니라 전투력과 실전 경험이었습니다. 안녹산에 난 이후 당나라 각지에서 절두사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서로 경쟁하던 시기였고, 이 혼란스러운 군사시장에서는 출신을 따지기보다 당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신라에서는 성씨도 없던 궁복이 당나라에서는 오직 칼과 활의 실력만으로 군중소장이라는 지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가 신라에서는 넘을 수 없었던 벽을 당나라에서는 놀랍도록 쉽게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어떤 확신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신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사회가 만든 자의적인 규칙일 뿐이며, 규칙이 다른 무대에서는 자신의 재능이 충분히 통한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훗날 그가 신라로 돌아가 정해진을 세우고 심지어 왕실과 사돈을 맺으려는 대담한 시도까지 하게 만든 심리적 동력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이름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궁복이라는 이름은 어느 순간 장보고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성을 얻는다는 것, 그것도 중국식의 정식 한자 성씨를 갖는다는 것은 그가 당나라 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얻었다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신라에서는 얻을 수 없던 이름을 타국에서 얻은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결정적 전환점을 마주합니다. 장보고는 무령군에서 군인으로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 자신의 조국인 신라와 관련된 다른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라인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신라와 당나라 사이의 해상로에서는 해적들이 신라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당나라 각지의 노비로 팔아넘기는 일이 만연했습니다. 특히 산동반도를 비롯한 당나라 동부 해안 지역에는 이렇게 팔려온 신라인 노예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장보고는 이런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혹은 이미 알고 있던 현실을 재차 확인하면서 자신이 무령군에서 쌓은 군사적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다른 방향으로 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핵심 질문의 첫 번째 변형을 만나게 됩니다. 장보고가 노예 무역을 근절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것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동기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 시점부터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계산이 섞여 있었을까요? 역사 기록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삼국사기는 장보고가 귀국 후 흥덕왕을 아련하여 중국을 두루 다녀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비로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도에 진영을 설치하여 해적이 사람들을 붙잡아 서쪽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발언 자체는 대단히 명분 있고 정당한 요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요청은 그에게 완도라는 요충지에 독자적인 군사기지를 세울 권한을 왕으로부터 정식으로 부여받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노비 근절이라는 명분과 해상 요충지에 대한 독점적 군사력 확보라는 실리가 하나의 요청 안에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장보고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는 명분과 실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나눌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비 무역을 근절하는 것과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완벽하게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그를 단순히 선한 영웅으로도 단순히 냉혹한 권력가로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828년 흥덕왕은 장보고에게 군사 1만 명을 주어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게 하고 그를 청해진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여기서 대사라는 직함이 갖는 의미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사는 신라의 정규 관직 체계, 곧 골품제에 기반한 관 등 체계 바깥에 있는 특수한 직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이 장보고에게 준 지위가 신라 사회의 정상적인 신분 상승 경로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위임의 형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흥덕왕은 장보고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그를 진골이나 육두품 귀족처럼 신라 신분 체계 안으로 완전히 편입시킨 것이 아니라 체계 바깥에 특별한 예외 구역을 만들어준 것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훗날 장보고의 몰락을 예고하는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완전한 신분 상승을 이룬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위탁된 권력은 언제든 회수될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것을 훗날 그는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청해진이 세워진 이후 장보고가 보여준 행보는 그야말로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서남 해안에 출몰하던 해적들을 소탕했습니다. 당시 이 해역에는 신라의 해적뿐만 아니라 당나라 쪽 해적들도 뒤섞여 있었는데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익힌 군사 조직력과 전투 경험을 활용해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했습니다. 이 소탕전의 결과 한중일 삼국을 오가는 해상 교역로는 눈에 띄게 안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장보고의 진짜 전략이 드러납니다. 그는 해적을 소탕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전해진 바다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청해진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신라와 당나라, 일본을 잇는 삼강 무역의 실질적인 통제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신단이 오갈 때 이용하던 공식 교역 채널을 넘어서 민간 상선단을 조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신라의 도자기와 직물, 인삼 등을 당나라와 일본에 팔고 당나라의 비단과 서적, 각종 사치품을 신라와 일본으로 유통시키는 중개 무역의 구조를 그가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이 무역 네트워크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가 바로 일본 승려 앤린이 남긴 입당구 법술의 행기입니다. 앤린은
838년부터 약 9년 반 동안 당나라에서 구법 활동을 하며 겪은 일들을 상세히 기록했는데, 이 기록에는 장보고와 그의 세력이 산동반도를 비롯한 당나라 동부 해안 곳곳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장보고는 산동반도의 적산 지역에 법화원이라는 사찰을 세웠는데, 이곳은 단순한 불교 사찰이 아니라 제당 신라인들의 거점, 곧 여관이자 시장이며 정보의 교류 지점이자 상당한 방어 시설까지 갖춘 복합 공간이었습니다. 당나라 각지에 흩어져 살던 신라인들, 이른바 제당 신라인들에게 법화원은 고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앤니는 자신이 당나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법화원과 신라인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았다고 기록했으며, 심지어 자신이 구법 활동을 위해 필요한 여러 편의를 신라인, 통역과 안내자, 뱃사람들을 통해 해결했다고 남겼습니다. 이것은 장보고가 단순히 무력으로 바다를 장악한 것이 아니라 제당 신라인 공동체라는 거대한 인적, 조직적 네트워크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통합해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실상 국경을 초월한 신라인, 디아스포라, 경제 공동체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핵심 질문의 두 번째 변형을 사건을 통해 암시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장보고가 이토록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때 그가 진짜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떠돌던 신라인들의 안전과 공동체였을까요? 아니면 그 공동체를 발판으로 삼아 완성해가는 자신만의 상업 제국이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가지가 결코 서로 배타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당 신라인들을 보호하고 결속시키는 것 자체가 곧 그의 무역망을 강화하는 일이었고, 그의 무역망이 강해질수록 제당 신라인들의 산도 안정되었습니다. 이 공생 구조야말로 장보고라는 인물의 가장 특이한 지점입니다. 그는 이타적 명분과 이기적 실리를 분리해서 사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둘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은 그가 순수한 이상주의자였는가, 순수한 권력가였는가라는 이분법적 질문 자체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그는 차라리 둘 사이의 경계가 무의미해지는 지점에서 활동한 인물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장보고의 권력이 정점을 향해 가던 시기, 신라 중앙 정치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흥덕왕이 죽은 뒤 왕위 계승을 둘러싼 진골 귀족들 사이의 다툼이 격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김명이 민해왕으로 즉위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왕위 계승 다툼에서 패배하여 목숨까지 위태로워진 인물이 바로 김우징이었습니다. 김균정의 아들인 김우징은 아버지가 김명 세력에게 살해당한 뒤 갈 곳을 잃고 청해진의 장보고에게 의탁하게 됩니다. 이것이 장보고의 삶에서 두 번째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신라 왕실의 적통 계승 다툼에서 패배한 왕족이 신분도 없는 변방의 무장에게 목숨을 맡기고 도움을 청하러 온 것입니다. 골품제의 정점에 있던 왕족이 그 체제 바깥에 있던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장보고는 김우징에게 군사 5,000명을 내주었습니다. 이 결정은 신라 역사에서 매우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지방의 군사력이 중앙 정치의 왕위 계승 다툼에 직접 개입하여
무력으로 왕을 갈아치우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김우징은 장보고가 내준 군사를 이끌고 서라벌로 진격했고 달벌 등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정부군을 격파했습니다. 결국 민해왕은 살해되고 김우징이 신무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을 만나게 됩니다. 장보고가 김우징을 도운 것은 정의로운 명분, 즉 부당하게 왕위를 뺏긴 왕족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신라 중앙 정치의 심장부까지 확장하려는 전략적 계산이었을까요? 삼국사기의 기록만으로는 이 질문에 대한 확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장보고는 이 군사적 지원을 통해 신라 왕실의 결정적인 은혜를 갚아야 할 존재로 자신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노렸던 결과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신무왕이 즉위한 이후 장보고는 감의군사라는 관직에 봉해지고 식실봉, 이천호를 받는 등 신라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분의 벽을 뚫고 나가는 이 과정에서 장보고는 자신이 마침내 무체 권력 구조 안으로 진입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다에서 쌓은 무력과 재력이 이제 무체 정치 권력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취의 순간이야말로 그의 몰락을 향한 첫 신호였다는 것을 그는 당시에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무왕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병으로 사망했고 그의 아들인 문성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성왕의 시대에 장보고 인생의 절정과 동시에 몰락의 씨앗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전하는 사실은 문성왕이 장보고의 딸을 둘째 왕비로 맞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분 없는 변방 출신 무장이 자신의 혈육을 신라 왕실의 혈통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완도의 이름 없는 소년이 성씨를 얻고 당나라에서 장군이 되고 신라에 돌아와 청해진의 지배자가 되고 왕을 갈아치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딸을 왕비로 만들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소년 시절부터 품고 있었을 고독, 즉 신분 사다리의 바깥에 서 있던 자의 고독을 완전히 해소하려는 최후의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성씨조차 없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딸은 신라 최고의 신분, 곧 왕실의 안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라의 중앙 진골 귀족들은 이 혼인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이 반대한 명목상의 이유는 다양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장보고의 세력이 너무 커졌다는 두려움, 그리고 골품제라는 신분 질서를 지키려는 뿌리 깊은 계급적 방어 심리였습니다. 만약 장보고의 딸이 왕비가 된다면 이는 신분 없는 지방, 세력이 신라 왕실의 인척이 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신분 상승이 아니라 골품제라는 신라 사회 전체의 근본 원리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진골 귀족들에게 골품제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특권과 정체성이 걸린 존재의 근거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토지와 노비, 관직과 사회적 위신, 심지어 결혼 상대의 범위까지
모두 골품제라는 틀 안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이 틀에 균열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들의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혼인을 막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 질문의 세 번째 변형, 곧 주변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 마주하는 질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성왕은 처음에는 이 혼인을 추진하려 했지만 결국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물러섰습니다. 왕조차도 진골 귀족 집단의 결집된 반대를 넘어설 수 없었다는 사실은 신라 왕건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진골 귀족 세력에 의해 제약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장보고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신라라는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원했음에도 이루어지지 못한 혼인. 이것이야말로 개인의 의지로는 넘을 수 없는 시대적 벽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장보고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신라라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신분의 유동성을 근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구조였다면 그의 개인적 역량으로는 결코 이 벽을 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인물이 선택했다는 능동적 관점과 이 인물은 구조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수동적 관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장보고는 분명 스스로 선택하여 딸을 왕비로 들이려는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가 좌절된 것은 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라라는 사회 구조 자체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종류의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능동과 수동, 개인의 의지와 구조의 강제력이 이 하나의 사건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 무사는 단순한 정치적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장보고와 신라 중앙 정부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정해진과 왕경 사이에는 대립과 반목의 그림자가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보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 좌절을 받아들이고 정해진의 지역적 권력에 만족하며 조용히 지내는 것. 다른 하나는 자신의 딸을 거부한 왕실과 귀족들에 맞서 다시 한번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기록들, 특히 신무왕과 문성왕대를 둘러싼 일부 전승은 장보고가 실제로 반란을 계획했거나 최소한 중앙 정부가 그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진실이 무엇이었든 중앙의 진골 귀족들은 장보고를 이제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염장입니다. 염장은 원래 장보고와 가까운 인물, 혹은 신라 중앙에서 파견된 자객이라는 설이 있는데 그가 정해진으로 접근한 방식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염장은 자신이 왕에게 버림받은 처지라고 주장하며 장보고에게 몸을 의탁하러 왔다고 말했고 장보고는 이 말을 믿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보고의 성정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두목의 번천문집에서는 장보고를 두고 인재를 아끼는 점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징이 그에게 의탁했을 때도 그를 받아들여 도와주었고 염장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관대함 혹은 사람을 신뢰하는 성향은
그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큰 자산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의탁하러 오는 사람의 진짜 의도를 끝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염장은 어느 날 장보고와 술자리를 함께하며 그를 안심시킨 뒤 그의 칼로 그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846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암살의 순간에 우리는 장보고라는 인물의 정서적 궤적이 완성되는 지점을 목격합니다. 소년 시절의 고독은 당나라에서의 성공을 통해 잠시 해소되는 듯 보였고, 정해진 건설과 삼강 무역의 지배를 통해 그 고독은 권력과 자부심으로 전환되는 듯했습니다. 왕을 갈아치우는 데 성공했을 때 그는 자신이 마침내 무체 중심에 진입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의 혼인이 좌절되면서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극복하려 했던 신분의 벽이 여전히 견고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신뢰하고 받아들인 사람의 손에 암살당하는 순간 그의 고독은 가장 처절한 형태로 완성됩니다. 이것은 타인에 의한 배신이자 동시에 그가 넘을 수 없었던 신분, 사회의 구조가 그를 향해 던진 최후의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력으로도 재력으로도 심지어 왕을 세우는 정치적 공로로도 결국 넘지 못한 벽 앞에서 가장 가까이 두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 질문의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신랄한 형태의 재등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동시대인 두목의 시선을 통해서입니다. 두목은 장보고 정년전에서 장보고를 무인으로서 그리고 인재를 아끼는 인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그의 동료였던 정년과의 관계를 통해 은근히 비판적인 시선도 함께 남겼습니다. 정년과 장보고는 원래 절친한 동료였지만 신라로 돌아온 후 정년이 굶주리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장보고는 처음에는 그를 냉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정년은 청해진으로 찾아가 장보고와 재회하고 다시 함께하게 되지만 이 일화는 장보고가 권력을 쥔 이후 예전의 동료조차 냉정하게 대할 수 있는 인물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두목의 기록에 담긴 이러한 미묘한 뉘앙스는 장보고를 단순한 영웅으로 미화하지 않고 권력의 정점에서 인간관계마저 계산적으로 재편할 수 있었던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후대의 일부 역사가들은 장보고가 왕위 계승에 무력으로 개입하고 자신의 딸을 왕비로 삼으려 한 시도 자체를 그가 지방 세력임에도 중앙 왕권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흔들었던 행위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선에서 보면 장보고는 억울하게 신분의 벽에 희생된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신라 왕실의 정치를 무력으로 좌우하려 했던 위험한 지방 군벌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이 비판이 정당한지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라 중앙 귀족의 시선에서는 그는 분명 위협적인 존재였고 그의 무력 개입은 왕실의 정통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선례였습니다. 반면 골품제라는 폐쇄적 신분 구조 안에서 능력으로 자수성가한 인물이 정당한 정치적 지분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면 그의 행위는 오히려 시대를 앞서간 도전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이 판단은 청자 여러분에게 열어두고자 합니다. 장보고가 암살된 이후 그가 그토록 애써 구축했던 해상 왕국은 순식간에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염장은 장보고를 죽인 뒤 정해진의 세력을 그대로 흡수하여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고, 실제로 왕경으로 가서 문성왕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염장의 암살이 단순한 개인적 배신이 아니라 신라 중앙 정부와의 치밀한 사전 공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제거 작전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러나 정작 정해진의 주민들, 곧 장보고를 따르던 신라인과 제당 신라인 네트워크의 사람들은 염장을 자신들의 새로운 지배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장보고는 단순한 군벌 지배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전과 생존을 지켜주던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배신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배신자가 차지하려 하자 정해진의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당나라로, 일부는 일본으로 각지에 흩어져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신라 정부는 851년 정해진 자체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정해진의 주민들은 지금의 김제 지역인 벽골군으로 강제 이주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조치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신라 중앙 정부는 장보고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무력을 이용해 왕위, 계승 다툼을 해결했지만, 그가 죽은 뒤에는 그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해체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신라 지배층이 장보고라는 개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지방 세력의 자율적 발전 모델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골품제 사회는 능력 있는 개인이 신분의 벽을 넘어 성장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개인이 만들어낸 시스템의 흔적조차 철저하게 지우려 했습니다. 정해진의 해체와 주민 강제 이주는 신라 하대 사회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신라는 장보고라는 걸출한 인재를 통해 잠시 국력을 확장할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 그 인재를 완전히 포용하지 못했고, 그의 죽음 이후에는 그가 쌓아 올린 자산을 스스로 파괴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 전체의 자기 파괴적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장보고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가 꿈꾸었던 것과 실제로 실현할 수 있었던 것 사이의 간극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완도에 정해진을 세우겠다고 왕에게 청했을 때 내세운 명분, 곧 신라인 노예 무역을 근절하겠다는 그 명분은 실제로 상당 부분 실현되었습니다. 정해진이 세워진 이후 해상 노예 무역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것은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됩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명분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에 옮긴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의 더 큰 꿈, 곧 자신의 혈육이 신라 사회의 최고 신분에 편입되어 자신이 겪었던 신분의 결핍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만든 해상 왕국이 하나의 대안적 권력 축으로서 지속적으로 신라 사회 안에 자리매김하는 것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는 왕이었지만 무태서는 끝내 완전한 신하로도 완전한 귀족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이 좌절은 그가 아무리 뛰어난 개인적 역량을 가지고 있었어도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벽이 존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서사에서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장보고의 몰락을 순전히 구조의 문제로만 돌리는 것 역시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여러 순간에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노예 무역 근절을 명분으로 정해진 건설을 청한 것도 그의 선택이었고, 김우징에게 군사를 내준 것도, 자신의 딸을 왕비로 들이려는 시도를 감행한 것도 모두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딸을 왕비로 들이려 한 시도는 이미 정해진이라는 거대한 지역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가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신라 왕실의 핵심부까지 진입하려 한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구조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밀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조의 심장부를 겨냥하여 능동적으로 도전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 도전을 하지 않고 정해진의 지역적 지배자로 만족했다면 그의 말년은 훨씬 안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그의 소년 시절부터 이어져 온 고독, 곧 신분 없는 존재로 태어난 자의 근원적 결핍을 완전히 해소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를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였을 것입니다. 능동과 수동, 선택과 구조는 이렇게 그의 삶 전체에서 서로 얽혀 있으며 어느 한쪽으로만 그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보고를 둘러싼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면 그의 인간적 면모가 더욱 복합적으로 드러납니다. 정년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냉정함과 재회의 온정, 김우징을 향한 아낌없는 군사적 지원, 그리고 염장을 향한 지나친 신뢰까지 그는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 극단적으로 다른 두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사람을 냉정하게 대할 수 있는 계산적인 면모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의탁해오는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관대함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성향이 공존했다는 것이야말로 그를 완전한 선인이나 완전한 악인으로 규정할 수 없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치밀하고 전략적인 인물이었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결국 그 치밀함이 관철되지 못하고 배신에 무너지는 취약함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가 바다에서 그리고 타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진짜 신라 중앙 정치의 냉혹함과 잔혹함을 무채 귀족들만큼 속속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바다의 논리, 곧 실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논리로 무채 게임, 곧 혈통과 권력의 게임을 하려 했고, 결국 그 게임의 진짜 규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희생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장보고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층위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그가 살았던 당대와 그 직후 시기의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후대, 특히 근현대에 이르러 재조명된 평가입니다. 당대의 신라 중앙 정부에게 그는 위협적인 지방 세력가였고, 그의 죽음 이후 정해진은 철저히 해체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라 정사에서 그다지 화려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 대한 가장 상세하고 생생한 기록은 신라가 아니라 당나라의 두목과 일본의 앤린에게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그의 활동, 무대와 영향력이 신라라는 국경을 훨씬 뛰어넘어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작 그의 조국인 신라에서는 그의 존재가 충분히 기록되고
기억되지 못했다는 아이러니를 함께 보여줍니다. 그는 국경을 초월한 인물이었지만 정작 그가 가장 인정받고 싶어 했던 곧 신라의 중심에서는 끝내 온전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현대에 들어서 장보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조명됩니다.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 한국에서 그는 해상왕이라는 칭호로 불리며 국제적 해상 무역의 선구자, 동아시아 바다를 지배한 영웅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재조명에는 한국이 해양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현대적 필요와 신분과 배경의 한계를 뛰어넘어 실력으로 성공한 인물에 대한 대중적 열망이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완도에는 그를 기리는 사당과 기념관이 세워졌고 드라마와 각종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노비 출신에서 해상왕에 이른 그의 일생이 극적으로 재구성되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적 영웅화 작업이 그의 삶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미화할 위험도 함께 안고 있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순수한 영웅 서사로 요약될 수 없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노예 무역 근절이라는 인도주의적 성취와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왕위 계승 다툼에 무력으로 개입한 행위에 그리고 딸을 왕비로 들이려 한 시도가 초래한 정치적 파국까지 그의 삶은 선명한 흑백의 서사가 아니라 다층적이고 모순적인 회색의 서사였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장보고는 신분의 한계를 실력으로 돌파한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신분의 벽 앞에서 무너진 야심가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모두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신분의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완도의 이름 없는 소년이 당나라의 장군이 되고 신라로 돌아와 청해진 대사가 되고 왕을 갈아치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감히군사라는 파격적인 지위에 오른 것 자체가 신라의 골품제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결국 벽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나를 왕비로 들이려는 마지막 시도가 좌절되고 이후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결국 배신당해 암살된 그의 최후는 신분이라는 벽이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벽의 대부분을 넘었지만 마지막 한 조각, 곧 결통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벽만큼은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진심이었는지 전략이었는지 혹은 그 둘의 혼합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예 무역을 근절하겠다는 명분은 실제 행동으로 상당 부분 뒷받침되었기에 이 부분에서 그는 분명 진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당 신라인들을 보호하고 결속시키는 활동 역시 그가 단순히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유대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모든 행동은 정교한 전략적 계산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명분과 실리를 결합시키는 능력, 정치적 기회를 포착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감각, 그리고 결국 자신의 딸을 왕비로 만들어 신분의 완전한 정점에 오르려 한 마지막 도박까지. 이 모든 것은 순수한 진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전략적 사고의 산물이었습니다. 결국 장보고라는 인물은 진심과 전략이 처음부터 분리되지 않은 채 하나로 융합되어 있던 사람이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신라인들을 노예 무역에서 구하고 싶어 했고, 동시에 그 구제 행위가 자신의 권력 기반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두 가지 소망은 그의 안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하나로 얽혀 있었기에 그는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 다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분도 성씨도 없이 태어나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다면, 그리고 그 실력으로 이룰 수 있는 최대치의 성공, 곧 왕을 세우고 바다를 지배하고 국제 무역을 손에 쥐는 성공을 이루었다면, 여러분은 그 성공에 만족하며 멈추었을까요? 아니면 장보고처럼 마지막 한 걸음, 가장 근본적인 벽을 향해 손을 뻗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 손을 뻗은 결과가 배신과 암살이라는 비극이었다면 그것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그 도전 자체가 자신이 살아온 방식에 부합하는 유일한 결말이었다고 받아들였을까요? 장보고는 죽은 뒤에도 이 질문에 답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완도의 흔적과 산동반도의 법화원, 그리고 신라 역사에서 유일무이했던 해상 왕국의 짧고 강렬한 기억뿐입니다. 신분이라는 벽을 실력으로 거의 다 넘었지만 끝내 그 마지막 문턱에서 무너진 사람. 바다에서는 자유로웠지만 무태서는 끝까지 고독했던 사람. 그가 남긴 이야기는 천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능력과 신분, 진심과 전략, 개인의 의지와 시대의 구조 사이에서 우리 각자가 어디 쪽에 서 있는지를 되묻게 만듭니다.